다들 왜 이러는 거야? 일본 외무성 국장이 생방송에서 당황했습니다. 대마도 주민들이 한국 편입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찬성 96.7%, 압도적이었습니다. 1100km 떨어진 도쿄는 대마도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49.5km 떨어진 부산은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150년간 숨겨진 비밀이 터졌습니다. 우리는 원래 조선 사람이었습니다. 92세 할머니의 고백에 섬 전체가 뒤흔들렸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그날 밤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새벽 2시 47분이었어요. 대마도 중앙병원 간호사실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죠. 33년 동안 간호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밤을 보냈지만 그날만큼 무서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하야시 미오, 55세 간호사장입니다. 대마도에서 태어나 대마도에서 자랐어요. 이 작은 섬의 병원에서 평생을 바쳤죠. 창밖으로 눈이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50년 만에 폭설이라고 했어요. 시간당 15cm씩 쌓이고 있었죠. 항구는 이미 마비됐고 헬기도 뜰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응급실에서 비명 같은 호출이 왔어요. 간호사장님, 빨리 내려오세요. 젊은 간호사 아오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응급실 문을 열자마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환자들이 줄줄이 실려오고 있었어요. 1명, 2명, 3명. 계속 늘어났습니다. 심장마비, 저체온증, 골절, 호흡곤란. 온갖 응급 환자들이 동시에 몰려든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구급대원이 헐떡이며 대답했어요. 마을회관에서 난방시설이 고장났습니다. 노인들이 집단으로 저체온증에 빠졌어요. 그리고 도로가 빙판이라 차량 사고도 연쇄로 발생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였어요. 저는 재빨리 환자 수를 세었습니다. 8명, 9명, 10명. 계속 늘어나 결국 12명이 됐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수간호사 우에노가 창백한 얼굴로 다가왔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장님, 큰일입니다. 뭔데? 의약품 재고를 확인했는데요. 그녀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저는 숫자를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에피네프린 3앰플, 수액 12봉지, 산소통 2개, 12명의 응급 환자를 치료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했어요. 이게 전부야? 네. 다음 보급이 3일 후 예정이었는데 폭설 때문에 배가 못 들어옵니다.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3일이면 환자 절반은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때 응급실 한쪽에서 날카로운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심장 모니터 경고음이었죠. 78세 할머니의 심장이 멈춘 거예요. 제세 동기. 저는 달려갔습니다. 가슴 압박을 시작했어요. 1, 2, 3, 4점,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충전 완료. 전기 충격. 할머니의 몸이 튀어올랐어요. 심장 박동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옆 침대에서 8살 소녀가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천식 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흡입기가 떨어진 상태였죠. 엄마, 숨이 안 쉬어져요. 소녀 만화의 눈에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울부짖었어요.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네뷸라이저를 연결했어요. 하지만 약이 부족해서 효과가 얼마나 갈지 알 수 없었죠. 그 순간 또 다른 비명이 터졌습니다. 출혈이 멈추질 않아요. 교통사고 환자의 다리에서 피가 콸콸 쏟아지고 있었어요. 동맥이 손상된 게 분명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우리 병원에는 외과 전문의가 없었어요. 대마도 전체의 의사가 겨우 7명뿐이었거든요. 그것도 대부분 내과와 가정의학과였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15분. 환자들의 상태는 악화되고 있었고 의약품은 바닥나고 있었어요. 119에 연락했어? 했습니다. 하지만 헬기가 못 뜬대요. 시야가 50m도 안 된다고요. 해경은 파도가 5m래요. 배도 못 나간답니다. 사방이 막힌 거예요. 대마도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눈보라가 미친 듯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저 바다 건너 어딘가에 도움의 손길이 있을 텐데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섬이었어요. 그때 젊은 의사 스즈키 선생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 절망이 가득했어요. 간호사장님, 이대로 가면 새벽까지 버티기 힘듭니다. 최소한 수액이랑 산소가 더 필요해요. 알아요. 도쿄 본부에 연락해보는 게 어떨까요? 긴급 지원 요청하면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도쿄. 그 말에 저는 쓴웃음이 났습니다. 1100km나 떨어진 도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락해봐요. 뭐라도 해야죠. 스즈키 의사가 급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환자들에게로 향했어요. 8살 소녀 마나의 산소 포화도가 85%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상 수치는 95% 이상이에요. 시간이 없었죠. 마나짱, 힘내야 해. 알겠지? 저는 소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어요. 소녀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죠. 그 순간 응급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구급대원이 또 한 명의 환자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92세 여성 환자입니다. 심근경색 의심. 저는 환자의 얼굴을 보고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할머니였어요. 제 친할머니 토미코. 할머니! 저는 달려갔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죠. 심장 모니터를 연결하자 불규칙한 박동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 마지막 한 알입니다. 마지막 한 알.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혀 밑에 약을 넣었어요.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저 미호예요. 할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미호야, 듣거라. 말씀하지 마세요. 힘 아끼셔야 해요. 아니, 지금 말해야 해. 할머니의 눈에 이상한 빛이 있었습니다. 평생 본 적 없는 결연함이었어요. 내 방 장롱 아래 서랍에 상자가 있어. 꼭 찾아봐야 한다. 무슨 상자요? 우리 집안의 비밀이야. 내가 알아야 할 진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할머니, 지금은 치료가 먼저예요. 약속해. 꼭 찾아보겠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죠. 할머니! 다행히 심장은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빨리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 했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47분. 도쿄에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스즈키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도쿄에서 뭐래요? 그게요. 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스즈키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어요. 48시간 후에 검토하겠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48시간. 네. 긴급 의료 지원 요청은 절차가 있다면서요. 서류 검토하고 승인받고 예산 확보하고 최소 48시간이 필요하대요. 48시간이면 환자들이 죽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스즈키 의사가 고개를 떨궜어요. 저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그렇다고만 하더라고요. 규정. 그 단어가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규정이 뭐가 중요하단 말인가요? 직접 통화하게 해줘요. 저는 전화기를 받았습니다. 도쿄 후생노동성 재난의료과 담당자 이시카와와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저는 대마도 중앙병원 간호사장 하야시입니다. 네, 상황은 들었습니다. 젊은 남자 목소리였어요. 관료적인 차가움이 느껴졌죠. 지금 응급 환자가 12명입니다. 의약품이 바닥났어요. 최소한 에피네프린하고 수액, 산소만이라도 긴급 공수해주세요. 하야시 씨, 기분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절차가 있어요. 절차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요. 긴급 의료 지원은 시장이나 현지사의 공식 요청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재난 등급 판정을 받고 예산 승인을 받아야 하죠. 이게 법이에요. 저는 이가 갈렸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 절차 밟는 동안 환자들이 죽으면 어쩔 건데요? 하야시 씨,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저도 규정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이요? 48시간 기다리라는 게 최선이에요.
대마도는 나가사키현 소속입니다. 먼저 현청에 연락하세요. 현청이 요청하면 저희도 움직일 수 있어요. 관료주의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저는 분노를 삼키며 물었어요. 현청 연락처 알려주실 수 있나요? 업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입니다. 지금 새벽 4시잖아요. 5시간을 기다리라고요? 긴급 연락망이 있긴 한데 제가 직접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정보 보호 규정이 있거든요.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 뭘로 만들어진 걸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5시간 후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세요. 힘내세요. 힘내라고요. 저는 쓴웃음이 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뒤를 돌아봤어요. 응급실에서 8살 소녀 마나의 어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의 가족들이 불안한 눈으로 서성거리고 있었죠. 제 할머니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어요. 스즈키 선생님, 나가사키 현청 긴급 연락망 찾아봐요. 어떻게든 연결해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30분을 수소문한 끝에 현청 재난안전과장의 개인 휴대폰 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잠에서 깬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마도 중앙병원입니다. 긴급 상황이라 연락드렸어요. 대마도요? 무슨 일인데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폭설로 인한 고립, 12명의 응급 환자, 바닥난 의약품, 도쿄의 무응답, 도움이 필요합니다. 헬기라도 띄워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야시 씨, 지금 나가사키현 전체가 폭설 비상이에요. 헬기는 현본토에서도 못 뜨고 있어요. 그럼 배는요? 해경이라도? 파도가 5m예요. 배도 못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손 놓고 환자들이 죽는 걸 지켜보라는 건가요? 저도 방법이 없어요. 날씨가 풀리면 바로 지원 나갈게요. 날씨가 풀리려면 이틀은 걸린다고 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였어요. 대마도는 일본 땅이 아닌가요? 왜 일본 정부가 일본 국민을 버리는 거예요? 전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 10초. 대답이 없었어요. 여보세요? 하야시 씨, 저도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방법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도쿄에서 대마도까지 1100km, 나가사키에서 대마도까지 130km. 그 어디에서도 도움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응급실에서 또 경고음이 울렸어요. 78세 할머니의 심장이 다시 불안정해진 거예요. 간호사장님, 저는 달려갔습니다. 응급 처치를 하면서 시계를 봤어요. 새벽 5시. 해가 뜨려면 아직 2시간이 남았죠. 그 2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 7시가 됐을 때 상황은 더 악화되어 있었어요. 산소통이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8살 소녀 마나의 산소 포화도가 80%까지 떨어졌어요. 엄마, 무서워요. 마나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니가 소녀를 꼭 안았어요. 괜찮아, 마나. 엄마가 있잖아. 의사 선생님들이 꼭 고쳐줄 거야. 하지만 의사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스즈키 의사가 저를 불렀어요. 간호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대로 가면 오늘 안에 최소 3명은 위험합니다. 알아요.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아무 거라도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은 조금 약해졌지만 여전히 바다는 거칠었어요. 하늘도 잔뜩 흐려 있었죠.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대마도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도쿄가 아니에요. 나가사키도 아니죠. 부산이에요. 대마도에서 부산까지 49.5km, 도쿄까지 1100km의 22분의 1도 안 되는 거리예요. 하지만 그건 한국이잖아요. 외국에 도움을 요청한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어요. 우리는 일본인이고 한국은 외국이에요. 게다가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집안의 비밀이야. 내가 알아야 할 진실. 무슨 뜻이었을까요? 저는 궁금했지만 지금은 그걸 생각할 때가 아니었어요. 응급실 상황판을 봤습니다. 12명의 환자 상태가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었죠. 위독 3명, 중증 5명,
경증 4명, 위독한 3명 중에 제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8살 소녀 마나도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젊은 간호사 아오이가 다가왔어요. 간호사장님, 혹시 5년 전 의료 교류회 기억하세요? 의료 교류회? 네. 부산에서 의료진이 왔었잖아요. 재난 의료 협력 논의한다고. 그때 명함 교환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순간 머릿속에서 번개가 쳤습니다. 5년 전 봄이었어요. 한일해양의료협력 포럼이 대마도에서 열렸죠. 부산해양의료원에서 응급의학과장이 참석했었어요. 이름이 뭐였더라? 박준혁이었어요. 혹시 그 사람 명함 있어?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서요. 아오이가 지갑에서 낡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한글과 일본어가 함께 적혀 있었어요. 부산해양의료원 응급의학과장 박준혁. 저는 그 명함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명함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다고요? 일본인이 한국인에게 도움을 구걸한다고요? 저는 평생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는 자존심 강한 일본인이니까요. 특히 대마도 사람들은 더했죠. 한국과 가깝다는 이유로 늘 본토에서 무시당했거든요. 대마도 사람들은 반쪽 일본인이야. 거기는 한국이랑 너무 가까워서 좀 그래. 도쿄나 오사카에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를 악물었어요. 우리는 당당한 일본인이라고 한국하고는 상관없다고 항상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그 한국에 손을 벌려야 한다니. 간호사장님, 아오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아침 7시 30분. 환자들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어요. 도쿄는 48시간 후에 검토하겠다고 했죠. 나가사키는 날씨가 풀리면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 환자들이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봤어요. 바다 건너 희미하게 보이는 곳, 49.5km 떨어진 부산이 있는 방향이었죠. 한국 사람들이 도와줄까요? 우리를 도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때 응급실에서 또 비명이 터졌습니다. 마나야. 8살 소녀의 어머니가 절규하고 있었어요. 소녀의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75%까지 떨어진 거예요. 엠부백, 스즈키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수동 인공호흡기를 연결했어요. 의사가 직접 손으로 공기를 넣어주기 시작했죠. 마나, 버텨. 힘내야 해. 소녀의 눈이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자존심이 뭐가 중요해요. 체면이 뭐가 중요하죠. 지금 눈앞에서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저는 명함을 꺼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갔습니다. 1번, 2번, 3번. 제발 받아주세요. 4번째 신호에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였어요. 깊고 차분한 목소리. 일본어에 약간의 억양이 섞여 있었죠. 저는 대마도 중앙병원 간호사장 하야시 미오입니다. 아, 하야시 씨. 5년 전에 뵀었죠. 무슨 일이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5년이나 됐는데 기억하고 있다니요. 박 선생님, 지금 저희 병원이 긴급 상황입니다. 저는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폭설로 인한 고립, 12명의 응급 환자, 바닥난 의약품, 도쿄와 나가사키의 무응답, 지금 8살 아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제 할머니도 위독하고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3초였을까요? 저는 그 3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우리를 도와야 할 이유가 없잖아. 외국인인데, 게다가 일본인인데. 그때 박준혁 과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30분 후에 출항하겠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네. 30분 후에 배가 출발합니다. 의료진 8명과 의약품을 싣고 갈게요. 대마도까지 쾌속선으로 1시간 30분 정도 걸릴 겁니다. 정말이요? 네. 환자 상태 자세히 알려주세요. 이동 중에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쿄는 48시간 후에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30분 후에 출항하겠다고요? 박 선생님,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는 외국인인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준혁 과장이 말했어요. 하야시 씨, 49.5km는 국경이 아니에요. 생명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억누르고 있던 긴장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터진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울지 마세요. 아직 환자들이 남았잖아요. 저희가 도착할 때까지 버텨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명함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었죠. 간호사장님, 괜찮으세요? 아오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니, 괜찮을 거예요. 저는 눈물을 훔치고 응급실로 돌아갔어요. 스즈키 선생님. 네. 2시간만 버텨요. 부산에서 의료진이 옵니다. 스즈키 의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부산이요? 한국에서요? 네. 의료진 8명이랑 의약품 들고 온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1100km 떨어진 도쿄는 우리를 외면했지만 49.5km 떨어진 부산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아직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응급실로 돌아가니 8살 소녀 마나의 상태가 조금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스즈키 의사가 수동 인공호흡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마나야, 조금만 참아. 선생님들이 올 거야. 꼭 살 수 있어. 소녀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고 약한 움직임이었지만 그게 저에게는 희망이었어요. 저는 할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어요. 심장 박동은 불안정했지만 아직 살아 있었죠.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도움이 와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주름진 손이었어요. 이 손이 저를 키웠죠. 이 손이 저를 돌봐줬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말한 비밀은 대체 뭘까요? 장롱 아래 서랍에 있다던 상자는 뭘까요? 지금은 그걸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일단 살리는 게 먼저였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8시 15분. 한국 의료진이 출항했다면 지금쯤 바다 위에 있을 거예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바다는 여전히 거칠었어요. 파도가 높이 솟구쳤죠. 저 바다를 건너 그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외국인인 우리를 구하러요. 왜일까요? 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손을 내민 건 같은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이었다는 것. 그 사실이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계속 바라봤어요. 바다 건너에서 희망이 오고 있었습니다. 아침 9시 47분이었습니다. 저는 병원 옥상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보라는 그쳤지만 파도는 여전히 거칠었죠. 하얀 물보라가 치솟았다 떨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정말 올까요? 이 거친 바다를 건너서. 그때 수평선에서 작은 점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눈의 착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점은 점점 커졌죠. 배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온 거예요. 간호사장님, 항구에 배가 들어옵니다. 아오이가 헐떡이며 올라왔습니다. 저는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병원에서 항구까지 500m. 평소 같으면 5분이면 갈 거리였지만 눈이 쌓여서 10분이 걸렸습니다. 발이 푹푹 빠졌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항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마도 주민들이었어요. 소문이 퍼진 거죠. 한국에서 의료진이 온다면서요? 진짜예요? 이 날씨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부두 끝으로 달려갔어요. 배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얀 선체에 빨간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어요. 의료 지원선이었죠. 그런데 배 옆면에 커다란 글씨가 보였습니다. 한글이었어요. 부산 해양의료원. 그리고 그 아래 더 작은 글씨. 생명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까 박준혁 과장이 전화로 했던 말이었어요. 배가 부두에 접안했습니다. 갑판에서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었습니다. 8명. 약속대로였죠. 맨 앞에 선 남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단해 보이는 체격이었어요. 마스크 위로 따뜻한 눈빛이 보였죠. 하야시 씨, 박준혁 과장이었습니다. 저는 달려갔어요.
박 선생님, 정말 오셨어요. 약속했잖아요.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8살 아이가 제일 위험해요. 산소 포화도가 75%까지 떨어졌어요. 박 과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바로 가죠. 시간이 없어요. 의료진이 장비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소통, 수액, 의약품 박스들이 줄줄이 나왔어요. 엄청난 양이었죠. 이게 전부예요? 일단 급한 대로 가져왔어요. 추가 물자는 오후에 한 번 더 보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쿄는 48시간 후에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2시간 만에 의약품까지 들고 바다를 건너온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 나중에 하시고요. 일단 환자부터 봅시다. 박 과장이 앞장섰습니다. 의료진이 장비를 들고 뒤따랐어요. 저는 그들을 안내했죠. 그런데 병원으로 가는 길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대마도 주민들이 길가에 늘어서 있었어요. 노인들, 아이들, 어부들. 모두 한국 의료진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 하나둘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해주러 와주셔서. 박준혁 과장이 멈춰 섰습니다. 그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가 주민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일본어가 유창했어요. 빨리 환자분들 치료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박 과장이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8살 소녀 마나의 침대로 직행했어요. 산소 포화도 확인. 73%입니다. 산소 마스크 교체, 기관지 확장제 준비. 한국 의료진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오래 훈련한 팀처럼 척척 호흡이 맞았어요. 스즈키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분들 대체 어디서 온 거예요? 부산해양의료원이요. 해상 응급 전문팀이래요. 실력이 장난 아닌데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33년 동안 간호사로 일했지만 이렇게 빠르고 정확한 응급 처치는 처음 봤습니다. 10분 후 마나의 산소 포화도가 85%로 올라갔어요. 20분 후에는 92%까지 회복됐죠. 엄마, 숨쉬기 편해졌어요. 마나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박준혁 과장에게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박 과장이 황급히 말렸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직 치료가 끝난 게 아니에요. 안심하기엔 일러요. 하지만 그의 눈에도 안도감이 보였습니다. 박 과장이 다음 환자에게로 향했어요. 동맥 출혈 환자였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실 준비해 주세요. 저희 병원에 외과 전문의가 없어요. 제가 할게요. 혈관외과 전문의예요. 저는 또 놀랐습니다. 응급의학 과장인데 혈관외과까지 할 수 있다니. 원래는 혈관외과 전공이었어요. 응급의학은 나중에 추가로 공부한 거죠. 박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왜요? 응급의학만 해도 충분할 텐데. 바다에서는 전문의를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해양의료원에서 일하려면 여러 과목을 다 할 줄 알아야 해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마도와 비슷한 상황이구나. 멀리 떨어진 섬에서는 혼자서 다 해야 하니까.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박 과장이 집도하고 한국 의료진이 보조했어요. 2시간 반의 대수술이었죠. 저는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준혁 과장이 나왔어요. 마스크를 내리자 피곤하지만 밝은 표정이 보였죠. 성공입니다. 동맥을 봉합했어요. 재활은 필요하겠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환자 가족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아직 남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78세 심장마비 할머니, 저체온증 환자 5명, 그리고 제 할머니. 다음 환자 봅시다. 박 과장이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한국 의료진 전원이 그랬어요. 점심도 거른 채 환자들을 돌봤죠. 오후 3시가 됐을 때 12명의 환자 중 11명이 안정을 찾았습니다. 마지막 1명이 남았어요. 제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의 상태는 여전히 위중했습니다. 심전도를 보던 박준혁 과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심근경색이 꽤 진행됐네요. 관상동맥이 막혔어요. 수술이 필요한가요? 네. 스텐트 시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 장비로는 한계가 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 과장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잠깐만요. 본원에 연락해 볼게요. 그가 한국어로 통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표정으로 대강 짐작할 수 있었어요. 통화가 끝나자 박 과장이 말했습니다. 오후 5시에 추가 장비가 옵니다. 시술용 카테터랑 스텐트를 가져온대요. 정말요? 네. 그때까지 할머니 상태를 안정시켜놔야 해요. 한국 의료진이 할머니 주변에 모였습니다. 혈압 안정제, 항응고제, 산소 공급, 할 수 있는 모든 처치를 했어요. 저는 할머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버티세요. 한국에서 좋은 의사 선생님들이 왔어요. 할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제 얼굴을 알아본 것 같았어요. 미호야. 네, 할머니. 저 여기 있어요. 상자는 찾았니? 할머니가 또 그 말을 했습니다. 장롱 아래 서랍의 상자. 아직 못 찾았어요. 지금은 치료가 먼저예요. 아니, 꼭 찾아봐야 해.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할머니의 눈에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할머니답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찾아볼게요. 하지만 할머니가 나으셔야 해요. 약속해요. 할머니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죠. 오후 5시 약속대로 부산에서 추가 의료선이 도착했습니다. 시술 장비와 추가 의약품이 실려 있었어요. 박준혁 과장이 수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92세 고령이라 위험 부담이 있어요. 하지만 시술하지 않으면 더 위험합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려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과장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최선을 다할게요. 믿어주세요.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복도에 앉아 기다렸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죠. 시계 초침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어요. 그때 스즈키 의사가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드세요. 간호사장님도 지쳤잖아요. 고마워요. 저는 커피를 받았지만 마시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혀서요. 한국 의료진 대단하네요. 스즈키 의사가 말했습니다. 네, 정말 그래요. 왜 저렇게까지 해주는 걸까요? 외국인인 저희를 위해서.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왜일까요? 대체 왜?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고마운 건 확실해요. 2시간 30분이 지났을 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준혁 과장이 나왔어요. 땀에 젖은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성공입니다. 저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정말요? 네. 막힌 혈관에 스텐트를 넣었어요. 혈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92세 고령치고는 회복력이 좋으세요. 저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억누르고 있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린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박 과장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황급히 말렸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도 의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도쿄는 48시간 기다리라고 했어요. 나가사키도 못 온다고 했고요. 그런데 선생님은 바다를 건너 오셨잖아요. 박 과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하야시 씨, 저도 대마도가 부산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처음 알았을 때 놀랐어요. 네, 49.5km예요. 부산에서 울산까지 거리랑 비슷해요. 같은 나라 도시 사이 거리랑요. 저는 그 말에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항상 일본 본토만 바라봤어요. 도쿄, 오사카, 나가사키. 거기가 우리나라니까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부산이 훨씬 가까웠네요. 박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리적 거리랑 심리적 거리는 다르니까요. 하지만 생명 앞에서는 어떤 거리도 문제가 안 돼요. 그의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할머니가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할머니 곁에 앉았어요. 할머니, 수술 잘 끝났어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맑은 눈빛이었어요. 미호야, 상자를 찾아라. 지금 당장.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강한 힘이었어요. 할머니, 지금은 쉬셔야 해요. 아니, 지금이야. 한국 사람들이 와 있을 때 알아야 해. 우리 집안의 진실을.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92년 인생에서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알겠어요. 찾아올게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집으로 향했어요. 할머니 집은 병원에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일본식 목조 가옥이었어요. 할머니가 신혼 때부터 살던 집이죠. 7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밀려왔어요. 난방이 꺼진 지 오래된 것 같았죠.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의 방이었어요. 오래된 장롱이 벽에 붙어 있었죠. 장롱 아래 서랍. 할머니가 말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천 조각들,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맨 아래에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손바닥 크기의 작은 상자였어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죠. 오랫동안 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어요. 뚜껑을 열었죠. 안에는 누런 종이 몇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종이였어요. 만지면 부서질 것 같았죠. 저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습니다. 한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일본 한자가 아니었습니다. 배열이 달랐어요. 그리고 종이 한쪽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빨간 도장. 저는 그 글자를 읽으려고 했지만 알 수 없었어요. 옛날 한자 같았거든요. 상자 안에 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작은 비녀 하나. 은으로 만든 것 같았어요. 끝에 꽃 장식이 달려 있었죠. 그리고 종이 한 장이 더 있었습니다. 이건 좀 더 최근 것 같았어요. 할머니 필체였죠. 저는 그 종이를 읽었습니다. 미호에게. 이 상자는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것이다. 증조할머니가 할머니에게, 할머니가 나에게, 나는 너에게 물려준다. 이 종이는 호적이다. 조선시대 호적. 우리 집안이 원래 어디 사람인지 적혀 있다. 미호야, 우리는 원래 일본인이 아니었다. 대마도가 조선 땅이었을 때 우리 조상은 조선 사람이었다. 150년 전 일본이 대마도를 가져갔을 때 우리 조상은 일본 이름으로 바꿔야 했다. 조선인이라는 걸 들키면 죽었으니까. 이 비밀을 나는 평생 숨기고 살았다. 하지만 이제 더는 숨기고 싶지 않다. 내가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올 거다. 그때 이 상자를 열어라. 사랑하는 손녀에게. 할머니 토미코가. 저는 종이를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우리가 조선 사람이었다고요? 일본인이 아니었다고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55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게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일본인이에요. 일본에서 태어나고 일본 교육을 받았어요. 일본어를 쓰고 일본 음식을 먹고 일본 문화 속에서 살았죠. 그런데 원래는 조선 사람이었다고요? 저는 다시 오래된 종이를 봤습니다. 조선시대의 호적이라고 할머니가 썼어요. 하지만 저는 한자를 잘 읽지 못했어요. 일본 한자는 알지만 옛날 한자는 달랐거든요. 이걸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했습니다. 읽을 수 있는 누군가에게. 그때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박준혁 과장. 한국 사람이라면 이 글자를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상자를 들고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박 과장은 의료진 휴게실에서 잠깐 쉬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상태가 안 좋으세요? 아니요. 할머니는 괜찮아요. 다른 일로 왔어요. 저는 주저했습니다. 이걸 보여줘도 될까요? 외국인에게 집안 비밀을. 하지만 할머니가 말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와 있을 때 알아야 한다고. 이거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상자에서 오래된 종이를 꺼냈습니다. 박 과장에게 건넸어요. 그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예요? 할머니 유품이에요. 무슨 글자인지 읽을 수 있으세요? 박 과장이 종이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이건 한자예요. 하지만 중국식도 아니고 일본식도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조선시대 한자 표기법이에요. 이두라고 하죠. 이두. 저는 그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이두가 뭔가요? 한자를 빌려서 한국어 순서대로 쓰는 방식이에요. 조선시대 공문서에 많이 썼어요. 박 과장이 종이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건 호적이에요. 조선시대 호적. 할머니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진짜인가요? 박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기 날짜가 있어요. 조선 영조 연간이네요. 약 300년 전이에요. 300년이라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여기 기록된 걸 읽어드릴게요. 박 과장이 천천히 번역했습니다. 경상도 대마도 이즈하라촌에 거주하는 박씨 일가. 호주 박성춘, 저 김씨, 자녀 3남이녀.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박씨요? 한국성이잖아요. 네. 조선시대의 대마도 주민들은 대부분 조선인이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대마도 자체가 조선 영토였죠. 대마도가 조선 땅이었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역사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일본 역사에는 안 나올 거예요. 하지만 한국 역사 기록에는 명확히 나와요.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신증동국여 지승남. 전부 대마도를 경상도 소속 섬으로 기록했어요. 박 과장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뭔가를 검색하더니 제게 보여줬어요. 여기 보세요. 세종실록 지리지예요. 대마도는 경상도 계림에 속한다고 적혀 있어요. 화면에 한자와 한글이 함께 나왔습니다. 저는 한글은 읽을 수 없었지만 한자는 대강 알 수 있었어요. 对马岛属庆尚道 지린. 대마도는 경상도 계림에 속한다.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럼 우리 조상은 정말 조선 사람이었어요? 이 호적이 진짜라면 그렇죠. 박씨 일가가 하야시 가문으로 바뀐 거예요. 박씨가 하야시로.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언제 바뀐 건가요? 아마 1870년대일 거예요. 메이지 정부가 대마도를 완전히 일본 영토로 편입하면서 주민들에게 일본식 이름을 강요했거든요. 150년 전. 할머니 편지에도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비녀를 꺼냈습니다. 은빛 비녀, 끝에 꽃 장식. 이것도 있었어요. 박 과장이 비녀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조선시대 여성용 비녀예요. 꽃 장식은 매화네요. 양반과 여성이 쓰던 거예요. 양반이요? 네. 서민들은 이런 장식 비녀를 쓰지 못했어요. 이 집안이 조선에서 양반 가문이었다는 뜻이에요.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정리가 안 돼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박 과장이 물을 건네줬어요. 천천히 하세요. 충격받으실 만해요. 제가 55년 동안 일본인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조선 사람이었다고 하니까요. 지금은 조선이 아니라 한국이에요. 네, 한국. 그러니까 제가 한국인이라는 건가요? 박 과장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국적은 일본이죠. 하지만 뿌리가 한국인 거예요. 150년 전까지는요. 뿌리. 그 단어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할머니가 왜 이걸 숨기고 사셨을까요? 숨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일제시대에 조선인이라는 게 들키면 차별받았거든요. 심하면 죽기도 했고요. 저는 할머니를 생각했습니다. 92년 인생. 그 긴 시간 동안 이 비밀을 혼자 가슴에 품고 사셨구나. 왜 지금 말씀하신 걸까요? 아마 오늘 있었던 일 때문일 거예요. 박 과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쿄는 외면했지만 부산은 도왔잖아요. 할머니 입장에서는 많은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스즈키 의사가 들어왔어요. 간호사장님, 할머니가 깨셨어요. 부르세요. 저는 상자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에게 가야 했어요. 할머니는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계셨습니다. 수술 후라 안색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맑았어요. 저를 보자 희미하게 웃으셨죠. 찾았구나. 네, 할머니. 찾았어요.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상자를 할머니에게 보여드렸어요. 한국 의사 선생님이 읽어주셨어요. 이게 조선시대 호적이라고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집안 호적이야. 300년 된 거지. 우리가 정말 조선 사람이었어요? 그래, 원래 성이 박씨였어. 하야씨가 아니라. 저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호야, 내가 왜 평생 이걸 숨겼는지 알아? 모르겠어요. 두려웠어. 일본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두려웠어. 조선인이라고 하면 차별받을까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어머니, 그러니까 내 증조할머니가 항상 그러셨어. 절대 이 비밀을 발설하지 마라. 들키면 큰일 난다고. 증조할머니도 알고 계셨어요? 그럼. 대대로 내려온 비밀이야. 하지만 나는 이제 더 숨기고 싶지 않아.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늘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구해줬어. 일본 정부가 버렸을 때 한국이 손을 내밀었어.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 무슨 생각이요? 150년 전에 우리 조상이 왜 숨어야 했는지, 왜 자기 뿌리를 부정해야 했는지, 그게 과연 옳은 일이었는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호야, 난 92년을 살았어.
그중 대부분을 거짓말하며 살았어. 일본인인 척하면서. 하지만 이제 죽기 전에 진실을 말하고 싶어. 할머니, 죽는다는 말씀 하지 마세요. 아니, 들어. 중요한 얘기야. 할머니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대마도는 원래 조선 땅이었어. 우리 조상은 조선 사람이었고, 일본이 150년 전에 빼앗긴 거야. 빼앗겼다고요? 그래. 메이지 정부가 강제로 편입했어. 주민들한테 동의도 안 받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역사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정말이에요? 진짜야. 내 할아버지, 그러니까 내 고조할아버지가 그때 살아계셨어. 직접 겪으신 분이야. 할머니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870년 어느 날, 일본 군인들이 대마도에 들어왔어. 그리고 선언했지. 오늘부터 대마도는 일본 영토라고. 주민들은요?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 우리는 조선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총칼 앞에서 뭘 할 수 있었겠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민들은 일본 이름을 강요받았어. 일본어를 쓰라고 강요받았고, 조선어를 쓰면 벌을 받았어. 조선인이라고 하면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그래서 다들 숨긴 거예요? 그래. 살아남으려면 숨겨야 했어. 우리 집안만 그런 게 아니야. 대마도 주민 대부분이 그랬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대마도의 풍경이 보였어요.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 이 섬이 원래 조선 땅이었다니. 이 섬 사람들이 원래 조선인이었다니. 할머니,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이 사실을. 어른들은 대부분 알아.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아. 무서우니까. 지금도요? 지금은 일제시대가 아닌데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습관이야. 150년 동안 숨기며 산 습관. 그게 쉽게 안 바뀌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박준혁 과장이 들어왔어요. 할머니 상태 확인하러 왔습니다. 박 선생님, 잠깐 여기 계셔주세요. 저는 박 과장을 불렀습니다. 그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거든요. 할머니도 박 과장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이 한국에서 온 의사 선생님이구먼. 네, 할머니. 박준혁이라고 합니다. 고마워요. 우리를 구해줘서. 할머니가 박 과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나 하나 물어봐도 되겠소? 네, 말씀하세요. 한국 사람들은 대마도를 기억하고 있소. 여기가 원래 한국 땅이었다는 거. 박 과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기억하고 있어요. 한국 역사책에는 대마도가 경상도 소속이었다고 나와요. 조선시대 기록들도 많고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대마도를 되찾고 싶어 하지 않소? 박 과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영토 문제는 복잡한 거라서. 하지만 대마도에 대한 관심은 많아요. 역사적으로 한국과 연결돼 있으니까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알아. 복잡한 문제라는 거.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뭔데요? 오늘 일본 정부가 우리를 버렸을 때 한국이 구해줬어요.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할머니의 말에 박 과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할머니가 덧붙였어요. 나는 92년 살면서 오늘 처음으로 한국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낯설지 않더라고요. 마치 오래전에 알던 사람 같았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박 과장도 눈시울이 붉어진 것 같았어요. 할머니, 푹 쉬세요. 내일 다시 검진하러 올게요. 고마워요, 선생님. 박 과장이 나가고 저는 할머니 곁에 남았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호야,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줘라. 네, 대마도 사람들이 알아야 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뿌리가 어디인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걸 어떻게 말하죠? 사람들이 믿기나 할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대마도가 조선 땅이었다. 우리가 조선 사람이었다. 150년 전에 빼앗겼다.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내가 알던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잖아요. 아침 7시에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 환자들은 대부분 안정을 찾았어요. 한국 의료진이 밤새 돌봐준 덕분이었죠. 박준혁 과장이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아니요. 한숨도 못 잤어요.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박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이야기 때문이죠? 네. 계속 생각이 나서요. 박 과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하야시 씨, 혹시 대마도 역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제가 자료를 보내드릴까요? 자료요? 네. 한국 측 역사 기록들이요. 조선 왕조실록이나 대마도 관련 연구 논문들.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려면 여러 자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그때 병원 로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저는 로비로 나갔습니다. 대마도 주민들이 병원 앞에 모여 있었어요. 어부들, 상인들, 노인들. 50명은 넘어 보였죠. 맨 앞에 어부 조합장 오카다 씨가 서 있었습니다. 62세의 건장한 남자였어요. 오카다 씨, 무슨 일이에요? 간호사장님, 어젯밤 일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의료진이 왔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분들 지금 어디 계세요?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박준혁 과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박 선생님, 주민들이 인사드리고 싶대요. 박 과장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과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의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오카다 조합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어부들이 상자를 들고 왔어요. 열어보니 대마도 특산 생선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직접 잡은 거예요. 받아주세요. 박 과장이 사양하려 했지만 주민들이 막았어요. 제발 받아주세요. 이거라도 안 하면 저희가 너무 부끄러워요. 결국 박 과장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환호했어요. 그때 마을 이장 모리 씨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70세의 백발 노인이었죠. 선생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왜 저희를 도와주셨어요? 저희는 외국인이고 솔직히 한일 관계도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주민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궁금해하는 질문이었어요. 박 과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이장님, 부산에서 대마도까지 49.5km예요. 부산에서 울산까지 거리랑 비슷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바다 건너 이웃의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같은 사람이니까요. 모리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사실 저희도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이요? 도쿄는 1100km나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를 외면했죠. 하지만 부산은 50km도 안 되는데 달려와 주셨어요. 모리 이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희가 과연 누구의 이웃인지 생각하게 됐어요. 그 말에 주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맞아. 나도 그 생각했어. 도쿄는 너무 멀어. 우리한테 관심도 없고 부산이 훨씬 가깝잖아. 저는 그 대화를 듣다가 결심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잖아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라고. 여러분, 잠깐 들어주세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민들이 저를 봤어요. 저도 어젯밤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요? 우리 대마도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어요. 여러분, 대마도가 원래 어느 나라 땅이었는지 아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때 89세 노인 히라노 씨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나도 알아. 우리 아버지한테 들었으니까. 뭘 아신다는 거예요? 대마도가 원래 조선 땅이었다는 거. 우리 조상이 조선 사람이었다는 거. 주민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히라노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이야. 150년 전에 일본이 빼앗긴 거야. 우리 조상은 일본 이름을 강요받았고 78세 노인 가토 씨도 나왔습니다. 나도 알아.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 우리 원래 성이 김 씨였다고. 나도 우리 집안 원래 성이 이 씨였대. 우리는 최 씨였어.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숨기고 있던 비밀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니. 모리 이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
하지만 말하면 안 된다고 배웠지. 일본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이장님도요? 그래. 우리 집안 원래 성은 박씨야. 300년 전부터 대마도에서 살았지. 저는 할머니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집안 성도 박씨였어요. 우리가 같은 성이었네요. 아마 친척이었을 수도 있어. 대마도가 작은 섬이니까 주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부 조선 사람 후손이라는 거야? 일본인이 아니었다고? 150년 동안 속았던 거야? 분위기가 술렁거렸습니다. 충격과 혼란이 뒤섞인 것 같았어요. 그때 박준혁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들어주세요. 주민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역사학자가 아니라 의사예요. 영토 문제나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가 주민들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뭔데요? 여러분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어떤 뿌리를 가졌든 여러분은 소중한 생명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박 과장의 말에 주민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어젯밤 저희는 외국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에요. 아픈 이웃을 구하러 온 거예요. 49.5km 바다 건너 이웃을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오카다 조합장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죠? 박 과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실 문제예요. 저는 의사일 뿐이니까요. 그가 덧붙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진실을 숨기고 사는 것보다 진실을 알고 사는 게 낫다는 거. 주민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무언의 대화가 오가는 것 같았어요. 모리 이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마을 회의를 하자. 어른들이 다 모여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박 과장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무언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50년 동안 잠자던 진실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7시, 대마도 중앙회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평소 마을 행사 때나 쓰는 회관이었어요. 500명 정도 들어가는 곳인데 그날은 꽉 찼습니다. 밖에도 사람들이 줄을 섰죠. 저는 앞줄에 앉았습니다. 옆에 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계셨어요. 수술 후라 무리하시면 안 됐지만 꼭 참석하겠다고 하셨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 순간을 놓칠 순 없어. 할머니의 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92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 것 같았어요. 모리 이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자 회관이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오늘 모인 이유는 다들 아실 겁니다. 이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 일어난 일들, 한국 의료진이 우리를 구해준 일,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된 역사적 진실, 이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회관이 술렁거렸습니다.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어요. 먼저 어제 일을 정리하겠습니다. 폭설로 대마도가 고립됐을 때 도쿄는 뭐라고 했습니까? 48시간 기다리라고 했어요. 누군가 외쳤습니다. 나가사키는요? 날씨 풀리면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이 2시간 만에 왔어요. 회관의 함성이 터졌습니다. 모리 이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맞습니다. 1100km 떨어진 도쿄는 우리를 외면했지만 49.5km 떨어진 부산은 달려왔습니다. 이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과연 누구의 국민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89세 이라노 씨가 일어섰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우리가 원래 조선 사람이었다고. 대마도가 원래 조선 땅이었다고. 나도 들었어요.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모리 이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어른들에게 확인했습니다. 대마도 주민 중 70% 이상이 조선계 후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두려워서.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150년입니다. 150년 동안 우리는 거짓말 속에서 살았어요. 일본인인 척, 조선과는 상관없는 척. 이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는 걸. 49.5km 바다 건너에 우리 진짜 가족이 있었다는 걸. 그때 오카다 조합장이 일어섰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태극기였습니다. 회관의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일본 땅에서 태극기를 드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여러분,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카다 조합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뿌리가 어디인지 당당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가 태극기를 높이 들었습니다. 대마도는 원래 한국 땅입니다. 우리는 한국인의 후손입니다. 회관이 폭발했습니다.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45세 사업가 노다 씨가 일어섰어요. 잠깐만요. 이건 너무 급진적이에요. 우리는 일본 국민이에요. 갑자기 한국 편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몇몇 사람들이 동조했습니다. 모리 이장이 손을 들었어요. 노다 씨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투표요? 네. 대마도의 미래를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자는 겁니다. 회관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무슨 투표인데요? 두 가지 선택지입니다. 첫째, 지금처럼 일본 나가사키현 소속으로 남는다. 둘째, 한국 경상남도 편입을 공식 요청한다. 충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경상남도 편입이라니. 노다 씨가 소리쳤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모리 이장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국제법상 주민 자결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면 소속을 바꿀 수 있어요. 물론 절차가 복잡하겠지만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회관이 웅성거렸습니다. 정말 가능해요? 한국이 받아줄까요? 일본 정부가 가만히 있겠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모리 이장이 손을 들었어요. 일단 우리 의사를 표현하는 게 먼저입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에 생각합시다. 그때 제 할머니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부축했어요. 할머니, 앉아 계세요. 아니, 말해야 해.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92살입니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평생 거짓말하며 살았습니다. 일본인인 척, 조선인이 아닌 척.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제 한국 의사 선생님이 제 생명을 살려줬을 때 깨달았어요. 내가 150년 동안 외면했던 사람들이 나를 살린 거라고.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죽기 전에 한국인으로 죽고 싶습니다. 조선 사람 후손으로 죽고 싶어요.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회관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졌어요. 점점 커져서 우레 같은 박수가 됐죠. 모리 이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투표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확신이 있었어요. 10명, 50명, 100명. 손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모리 이장이 세기 시작했어요. 찬성 487명. 회관이 술렁거렸습니다. 반대는요?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손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훨씬 적었어요. 반대 16명. 환호가 터졌습니다. 찬성 96.7%, 반대 3.3%. 압도적인 결과였습니다. 모리 이장이 선언했습니다. 대마도 주민회의는 결의합니다. 대한민국 경상남도 편입을 공식 요청합니다. 회관이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얼싸안고 울었어요. 그때 누군가 태극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순식간에 회관이 태극기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물결쳤어요. 오카다 조합장이 외쳤습니다. 대마도 주민들이 원한다. 한국 편입을 원한다. 사람들이 따라 외쳤어요. 대마도 주민들이 원한다. 빼앗긴 영토를 되찾자. 150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자.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도 우시고 계셨어요. 그때 누군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노래였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애국가였습니다. 한국 국가.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늘어났죠. 가사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멜로디는 다들 알고 있었어요. 회관 500명이 함께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심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150년 만에 대마도의 애국가가 울려 퍼진 순간을.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대마도 주민들이 한국 편입을 요청했다.
96.7%가 찬성했다. 일본 언론이 먼저 보도했어요. NHK가 속보로 내보냈죠. 대마도 주민회의, 한국 경상남도 편입 결의. 일본 정부 충격. 그 다음 한국 언론이 받았습니다. 대마도 주민들이 원한다. 150년 만에 귀환 요청. 그리고 세계 언론이 달려들었어요. CNN이 긴급 특보를 내보냈습니다. 화면에 LIVE 자막이 떴죠. Breaking News 일본 대마도 주민들이 한국 편입을 요청. 동아시아 지각 변동 예고. BBC, 로이터, AP통신. 전 세계가 대마도를 주목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한국 의료진도 함께였죠. 대단하네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박준혁 과장이 말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는데. 하야시 씨,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 박 과장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아직은 하야시가 맞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본래 성을 찾고 싶어요. 박 씨라고 하셨죠? 저랑 같은 성이네요. 그러게요. 어쩌면 먼 친척일 수도 있겠네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때 TV 화면이 바뀌었어요. 도쿄 외무성이 나왔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이었어요.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장 나카무라 요코가 단상에 섰습니다. 58세 여성 관료였어요. 평소 강경파로 유명했죠. 대마도 주민들의 이번 결의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어요. 대마도는 엄연한 일본 영토입니다. 나가사키현 소속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국장님, 주민 96.7%가 찬성했는데 이걸 무시할 수 있습니까? 나카무라 국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은 투표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한국 편입을 원한다고 명확히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건 일시적인 감정입니다. 나카무라 국장이 말을 더듬었어요. 다들 왜 이러는 거야?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마이크에 잡혔어요.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 말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었거든요. 나카무라 국장이 황급히 말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마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다들 왜 이러는 거야? 라는 말이 인터넷에 퍼지고 있었죠. 저는 TV를 보면서 쓴웃음이 났습니다. 도쿄는 여전히 모르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러는지. 모를 수밖에요. 1100km나 떨어져 있으니까. 박 과장이 말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리 이장이었습니다. 하야시 씨, 지금 항구로 와주세요. 중요한 발표가 있어요. 저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박 과장도 함께였어요. 항구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부들, 상인들, 주민들. 손에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많았어요. 모리 이장이 어선 위에 올라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환호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이장이 품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에 보내는 공식 청원서입니다. 대마도 주민 503명이 서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청원서 내용을 읽겠습니다. 이장이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여러분께, 저희는 대마도 주민입니다. 150년 전, 저희 조상은 일본에 의해 강제로 일본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조선인이라는 정체성을 숨기고 일본 이름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잊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누구인지, 저희 뿌리가 어디인지. 며칠 전 폭설로 대마도가 고립됐을 때 일본 정부는 저희를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바다를 건너 저희를 구해줬습니다. 그 순간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저희의 진정한 가족이 어디 있는지. 저희 대마도 주민 503명은 대한민국 경상남도 편입을 공식 요청합니다. 150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빼앗긴 영토를 되찾아 주십시오. 대마도 주민 일동. 이장이 청원서를 높이 들었습니다. 빼앗긴 영토를 되찾았습니다. 오카다 조합장이 외쳤어요. 군중이 따라 외쳤습니다. 빼앗긴 영토를 되찾았습니다. 태극기가 물결쳤어요. 환호가 하늘을 찔렀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휠체어에 앉아 계셨지만 눈빛은 누구보다 빛나고 있었죠. 미호야,
이제 됐어. 할머니는 이제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어.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 맞아. 아직 할 일이 많지.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 땅을 밟아봐야지. 부산에 가봐야지. 조상님들 고향을 찾아봐야지. 저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같이 가요. 할머니랑 같이. 그래, 같이 가자. 박준혁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하야시 씨,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냥 미호라고 불러주세요. 언젠가 본래 성을 찾으면 그때 다시 알려드릴게요. 알겠어요, 미호 씨. 박 과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언제든 부산에 오세요. 환영합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꼭 갈게요. 할머니랑 같이. 항구에서 환호가 계속됐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였어요. 저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49.5km 건너에 부산이 있었죠. 도쿄까지 1100km. 부산까지 49.5km. 숫자는 명확했어요. 하지만 진짜 거리는 마음으로 재는 거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150년 동안 우리는 멀리 있는 도쿄를 바라봤어요. 가까이 있는 부산을 외면하면서. 하지만 이제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알게 됐어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뿌리가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로. 150년 만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대마도는 아직 일본 영토예요. 법적으로, 공식적으로는요. 하지만 주민들의 마음은 이미 바다를 건넜습니다. 49.5km. 그건 국경이 아니에요. 연결의 거리예요. 가족을 이어주는 거리.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진실은 영원히 숨길 수 없다는 것. 150년이 걸렸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났어요. 그리고 대마도 주민들은 선택했습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을, 두려움이 아닌 용기를.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알거든요. 제가 누구인지, 제 뿌리가 어디인지.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더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